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1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학계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구 소멸국가 1호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에 정부는 긴급 자문회의를 열어 저출산 대응 의견을 논했는데요. 오늘 슈똥라에선 저출생의 의미, 현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한계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치, 경제 부분에서도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요. 기자님, 저출생은 말 그대로 출생률이 낮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출생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다는 건데요. 저출산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출산은 단순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고 저출생은 출생 인구를 따지기 때문에 의미가 다릅니다. 네, 기자님 말씀처럼 저도 어렸을 적부터 저출산 사회,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와 같은 말을 더 많이 들어와서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익숙한데요. 출산율과 출생 인구의 차이,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 그대로 출산은 아기를 낳는 것이고 출생은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인데요. 두 단어는 한 인간이 태어났다는 점에서 결과는 같지만 각각의 단어가 주목하는 대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것, 저출생은 출생 인구의 감소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기억하기론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성차별적 용어라고 지적을 받아서 저출생으로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출산의 근거 지표는 가임 여성 1인의 횟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출산율 감소와 이에 비롯된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인구 감소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명칭 변경을 현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은 이미 5건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탄생 자체에 방점을 두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는 어쩌면 저출산보다 가치 중립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출생률 문제는 이전부터 언급돼 왔지만 수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로 0.78을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였던 2020년의 0.84보다도 더 하락한 수치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와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자리 부족, 소비 감소,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경제의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죠. 저출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잖아요. 아기 울음소리는 줄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난다면 인구 전망은 더 암울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을 인구 자연 증가라고 하는데요. 인구 자연 증가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작년 한국 인구는 태어난 아기가 24만 9천 명에 그쳤지만 사망자는 37만 2,800명에 달했습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는 2045년 4천만 명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추산했어요. 약 1,000만 명이 넘게 감소한다면 광역시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이렇듯 심각한 우리나라의 출생률 실태에 대해서 전문적 의견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 저출산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합계 출산율이 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가임 기간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데 이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5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기 때 형성된 양육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책들이 전체적인 어떤 해결 부분에서 일부 부분만 다루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환대받는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부분들, 약간 시혜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정책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당장에 피한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도 쭉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좀 더 가혹하고 심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인식인 것 같아요. 20대인 저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 8월에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때 결혼 계획에 대한 응답률로는 이따의 남성 79.9%, 여성 69.7%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혼자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이따의 남성 70.5%, 여성 55.3%를 보였고요. 여성의 출산 의사는 2명 중 1명 꼴이네요. 그렇다면 기자님, 결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아무래도 경제적 원인이겠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부터 2년간 소셜미디어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연관어로 일자리와 교육의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맞벌이, 월급, 청년 실업 등이 상위권을 보였어요. 요즘엔 맞벌이 가족이 대다수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결혼과 육아를 위해선 절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수일 테니까요. 그쵸. 실제 워킹맘의 숫자는 26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의 절반 139만 7천 명이 경력단절 여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을 일컫습니다. 경력단절의 사유로는 2021년 기준 육아가 62.6%로 가장 높았고요. 그렇군요. 육아 비용도 만만치 않아 더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론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결코 적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가 평균 30만 원, 중학교가 평균 50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고등학교는 무려 평균 64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제적 문제 외에도 실질적 문제 또한 존재하는데요. 바로 난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신 비율은 40%이며 난임 인구는 23만 802명인데요. 난임 시술은 신생아 8명 중 1명으로 탄생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의료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기를 가지려는 것은 똑같이 귀한 생명을 원하는 건데 지원 기준이 나뉘어 있다니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그럼 이쯤에서 현 20대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한 시민분의 의견을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했다고 꼭 출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 한 명을 낳기 위해서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결혼을 하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벅찬데 출산까지 고려했을 때는 교육비나 기타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또 만약 출산을 결심했을 때는 이러한 비용 부담에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많은 20대 친구들은 출산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개편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면 저출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일단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때 연장 근로 단위를 바꾸면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출산과 육아는 근로와 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노동시간이 더 연장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쵸.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견한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늘었을 때 임신 확률은 1%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10시간이 증가하면 3.4%가 감소한다고 하고요. 정말요? 사실 주 52시간이 법제화된 지금도 초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잖아요. 이번 근로시간 정책이 주 69시간 근무로 개편된다면 저출생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과로사, 작업병 등 근로자들 시름은 더 깊어질 것 같네요. 네, 정부는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이는 식으로 바쁠 땐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땐 길게 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개편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권에서도 과로를 강요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마음껏 일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죠.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주 69시간 개편안이 통과할 수 있을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개편안이 저출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민 한 분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정부에서 주 69시간 근무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 이는 출생률에 더욱 악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도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만약 주 69시간 근무를 늘리기까지 한다면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만약 주 69시간 근무를 늘리게 된다면 근무 시간만으로도 벅차서 현실적으로 출산을 고려하기 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비를 지원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4년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겠다 밝혔으며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앴는데요.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을 원하는 30, 40세 여성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시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소득 기준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난자냉동 시술 지원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전국적으로 넓혀가면 좋겠어요. 저도요. 또 서울시 이외에도 곳곳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올해부터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 가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난임 부부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 시 소득 관계없이 지원해준다고 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보 캠페인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도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캠페인이나 소액의 기부 활동은 기회가 된다면 이번 슈똥라를 계기로 참여해보고 싶네요. 하고 여러분들도 이번 방송을 통해 관심이 조금 생기셨다면 동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 개인의 노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정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 원, 난임치료지원금 최대 110만 원, 임신바우처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육아는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요. 네, 그렇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제 정부는 지난 15년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이 무려 280조 원을 들였는데요. 저출생 고령화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에 의해서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예산을 증가해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젠 조금 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기자님과 함께 저출생과 저출산의 용어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원인 및 심각성, 대책까지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청년 세대인 만큼 마냥 안심하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여전히 개선할 지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EBS 저출생 보고서 인구에서 인간으로라는 다큐프라임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저출생을 몸소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다큐멘터리도 저도 꼭 한번 봐볼게요. 그럼 오늘의 슈똥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조윤재, 기술의 제52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조연주,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주희,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조윤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21일 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